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다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첫 번째, 아브라함 링컨, 미국 제16대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 지도자라고 불리는 김구조, 정치인이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과 통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20세기 대중음악계의 상징인 영국 출신의 밴드인 비틀즈의 존 레논이고요. 마지막은 투팍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 힙합 가수고요. 미국 사람이죠.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는 래퍼예요. 이 사람들은 서로 살던 시대가 다르고 국가와 인종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이나 업적도 전부 달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번째 공통점에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 암살됐다는 거죠. 주로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어떤 세력의 계획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을 암살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벌이는 보통의 살인이나 피살과는 차이가 있어요. 암살은 적은 인원과 비용으로 목표한 인물의 목숨을 빼앗아 자신의 생각을 사회에 알리고 상대 세력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효과로 고대 문명사회부터 지금까지 시대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암살은 계속 발생해 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해친다는 원래 뜻과 다르게 암살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기보다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대다수는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죠. 정리하자면 암살은 나라를 이끌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개인이나 반대 세력과 크게 부딪힐 때 그 뜻을 지키고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극단적인 범죄라는 겁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이 그런데요.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어느 정치인의 사망과 이 사건을 계획한 정체불명의 암살자에 관한 미스터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6년 2월 28일 밤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 시내에 있던 그랜드 시네마 극장에서는 더 모짜렐라 브라더스라는 영화가 상영 중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이 극장을 찾아왔던 건데요.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죠. 이름은 올로프 팔메로 당시 스웨덴 총리예요. 밀린 국정 업무로 항상 지쳐 있었지만 특별히 이날 아내와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 외출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격식이나 의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날 밤도 경호원 없이 아내와 단둘이 극장을 갔고 그랜드 시네마를 찾은 다른 시민들 사이에 섞여서 영화를 봤던 거죠. 영화가 끝나자 사람들이 극장 밖으로 나왔어요. 자정에 가까운 늦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부부가 외출을 했죠. 그래서 바로 집에 들어가기보다는 길거리를 걸으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총리 부부는 스톡홀름 시내의 회토리에트라는 역 근처를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멀리서 두 사람의 뒤를 따라오던 어느 남자가 갑자기 옆으로 바짝 다가오는 거죠. 낯선 사람의 접근이었지만 이때만 해도 올로프 팔메 총리와 아내는 자신들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이 사인 요청이나 사진을 찍고 인사도 하고 싶은 마음에 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남성이 옷 속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이거는 사인을 받기 위한 종이나 펜이 아니에요. 권총이었습니다. 이 총으로 총리 부부에게 두 발을 쐈죠. 갑자기 벌어진 공격에 총리 부부는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많은 피해를 흘리며 도로에 쓰러졌고 범인은 그대로 도망쳐요. 다행히 근처에서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두 명의 여자아이들이 현장을 발견했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습니다. 도움을 청해서 근처 병원으로 옮겼어요. 아내인 리스벳 팔메는 다행히 급소를 빗맞았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었는데요. 올로프 팔메 총리의 상태가 안 좋았어요. 올로프는 등에 맞았는데 이게 치명상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86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오전 0시 6분이에요. 59살의 나이로 사망했죠. 다음날 아침입니다.
현직 총리가 시내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스웨덴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경찰이 바로 사건 조사에 들어갔지만 수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암살자가 현장에 남긴 유일한 증거는 발사된 두 발의 총알과 리스벳 팔메 부인의 옷에서 나온 납 조각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수사가 계속됐지만 34년간 범인을 찾는 데 실패했고, 이 사건은 결국 스웨덴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사건 개요입니다. 그러면 올로프 팔메 총리는 왜 암살을 당해야 했냐는 거죠. 1969년 42살의 나이로 스웨덴의 제26대 총리에 당선된 올로프 팔메는 스웨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정치인으로 꼽히고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1927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가정 환경이 좋았죠. 여러 나라 언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고 높은 수준의 교육도 받습니다. 2017년에 폐지됐지만 이때의 스웨덴은 한국처럼 징병제가 있을 때예요. 2년간 군대도 갔다 왔고 스톡홀름 대학의 경제학과를 높은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에 가거나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어요. 이때 시각을 좀 넓히는데요. 이때의 경험이 정치인이 되면서 인종차별이나 식민지 문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인권에 대한 고민을 가져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일찍 사회 문제에 관심을 보인 올로프 팔메는 22살의 나이로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인이 됐어요. 20년간 교통과 통신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거쳤고 1969년에는 42살의 젊은 나이로 스웨덴 총리가 됐죠. 스웨덴이 입헌 군주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빼면은 총리가 가장 높은 나이예요. 42살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 신분이 된 거죠.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자 혁명적 개혁가라는 별명처럼 스웨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꼽으라면 누구나 스웨덴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이 복지 시스템의 대부분이 올로프 팔메가 총리로 재임하던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이 평등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 사람의 정치 신념 같은 건데, 그러니까 국민이라면 기초적으로 누려야 하는 교육이나 의료, 연금제도 이런 게 도입된 거죠. 이 사람에 의해서. 하지만 복지를 늘리다 보니까 어쩔 수밖에 없는 세금 인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문제로 시민들의 반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올로프 팔메가 1976년에 잠깐 총리직을 사퇴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라 6년 만에 다시 총리에 재취임됐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볼 차례인데요. 두 번이나 총리를 연임할 정도로 정치를 잘했고 지지율도 높았던 올로프 팔메를 암살한 범인은 누구이며 그 목적은 뭐냐는 겁니다. 올로프 팔메 총리는 과감한 정치적 행보와 화끈하지만 소탈한 성격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반대로 기득권 세력에 적이 많은 사람이 된 거죠. 특히 총리 재임 시절 미국과 소련을 엄청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암살의 배후로 두 나라를 의심했어요. 미국과의 관계부터 보자면 올로프 팔메가 미국이 주도한 베트남 전쟁을 학살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 자리에서 자신이 유학 시절에 보고 느낀 미국이 자본주의 사회와 여기서 오는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을 자주 해왔거든요. 이런 일로 미국은 스웨덴 대사를 철수시킬 만큼 감정이 상했고 두 나라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올로프 팔메 총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런 관계 때문에 올로프 팔메 암살 사건이 벌어지자 범인은 미국의 사주를 받은 CIA 요원이라면서 미국이 사건의 배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비슷한 이유로 올로프 팔메는 유럽의 비핵화를 주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가 핵을 보유한 이유는 핵을 무장한 소련 때문이라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한 거예요. 이번엔 소련에게. 그러니까 미국처럼 소련과도 사이가 나빠지고 비슷하게 소련이 나서서 총리의 암살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1986년 3월에 모스크바에서 비핵화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올로프 팔메는 여기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회담을 한 달 앞두고 사망한 거죠. 그러니까 소련에서 암살을 꾸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어느 정치인이나 겪을 수 있는 국가 간의 입장 차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 문제로 다른 나라에서 암살을 시도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전쟁의 위험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배후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스웨덴에서 반대 정치 성향을 가진 극우파의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올로프 팔메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사회주의 경향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의 재분배를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덕에 스웨덴은 최고의 복지 시스템을 갖추긴 했지만 반대로 스웨덴 내의 대기업이나 자유주의를 주장하던 극우파 사람들은 올로프 팔메의 정책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높은 세금 인상 때문에 올로프 팔메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사실은 꽤 있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볼 때 이 사건은 자국의 반대 성향에서 시도한 암살일 가능성이 더 가까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대체 누가 나라의 총리를 암살할 수 있냐는 거죠. 범인에 대한 추측과 이후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로프 팔메 총리 암살 사건 발생 2년 후인 1988년에 유력 용의자가 붙잡혀요. 이 사람입니다. 크리스터 페테르손이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본 사진의 7번이었던 사람입니다. 심각한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크리스터가 유력 용의자인 이유는 사건 당일 밤 범인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이자 또 다른 피해자인 총리의 아내가 단번에 이 사람을 범인이라고 지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터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결정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았고요. 총리를 암살해야 될 동기도 잘 밝혀지지 않았어요. 법원은 이 정도의 목격자 기억만으론 객관적인 증거라 볼 수 없다면서 크리스터를 무죄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004년에 뇌출혈로 사망했죠. 그리고 사건 20년이 지난 2006년에 스웨덴 어느 호수에서 암살 사건 당시 범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권총 한 자루가 발견됐는데요. 이게 유력한 단서가 될 뻔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물에 노출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문이나 단서를 찾을 만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25년이에요. 이대로면 올로프 팔메 총리의 암살 사건은 2011년 2월 28일에 끝나게 되죠, 시효가. 스웨덴이 그래서 이 사건을 실패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는지 특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으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1년을 남긴 2010년에 무기한 수사가 가능해졌어요. 이번 사건을 위해서 개정된 법안처럼 보이죠. 자국의 총리가 길에서 암살됐는데 이걸 미제로 남기면은 다른 나라에 안 좋은 인상이 남을 겁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안이 나쁜 나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외교적인 문제 생길 수도 있고요. 자존심이 상했겠죠. 특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로 예외를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로프 팔메 총리 암살 사건은 범인을 잡을 때까지 수사가 무기한 계속될 예정이고요. 한동안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있었는데 여론이 다시 생긴 거죠. 그거에 따라서 경찰이 우선하는 수사 목록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30년 만인 2016년에 다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사건이 일어난 지 34년 됐어요. 아직도 많은 스웨덴 국민들은 범인 검거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쉬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수사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화성연쇄 살인 사건이 해결됐었죠. 검거는 아니지만 범인의 얼굴 확인했으니까요. 이렇게 검거는 못해도 범인의 정체를 또 알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2020년 6월 10일에 수사가 종결돼 버렸어요. 왜냐? 이 사람 때문입니다. 스티그 앵스트롬이라는 남성인데 재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찾은 또 다른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죠. 하지만 왜 이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했는지 그 이유까지는 검찰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공개한 내용이 진술 중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라는 거예요. 그럼 스티그 앵스트롬은 정말 스웨덴 총리를 암살한 범인이 맞냐는 겁니다. 범인이라면 왜 총리를 암살했던 걸까요?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2000년에 66살의 나이로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검찰은 유력 용의자로 이 사람을 지목했지만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34년 만에 올로프 팔메 총리 암살 사건에 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발표는 신뢰하기 힘들겠죠. 밝혀낸 증거와 용의자의 관계가 합리적이라면
검찰이 이걸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범인 찾았으니 수사를 끝내겠다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 중에 적당한 신원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면 증거를 보여주고 왜 용의자로 생각했는지를 밝혀야겠죠. 이 간단한 걸 안 하는 이유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 국민들은 이 사건의 발표를 그대로 믿지 않고 있어요. 결국 올로프 팔메 총리 암살 사건은 수사가 종결됐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미제 사건처럼 남아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스웨덴 최대의 미스터리라고 불리는 올로프 팔메 총리 암살 사건 파일이었습니다.